자, 106번부터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성의 뜻을 알고 싶어 재차 대궐문에 나아갔더니 몇 사람 유생이 전하께서는 백성을 해친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프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방민들은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니 비록 강구의 논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강구는 뭐냐면 그냥 번화한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군포는 나라의 반쪽이 원망하고 후포는 한 나라가 원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어탑에 앉지 않는 것은 마음이 미안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경들은 알겠는가? 후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경등은 대안을 잘 강구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조가 지금 군역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편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선 영조의 균역법을 알 수 있고요. 자, 균역법에 대한 보완책, 우리 아까 설명을 한 거네요. 보완책으로 마련된 거는 결작. 결작은 1결당 2두씩. 그 다음에 양반 아닌 사람들이랬죠. 선무군관포를 한 필씩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염세라든가 선박세. 원래 어염세나 선박세는 궁방, 그러니까 뭐 왕실로 들어간다든가 관청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균역청으로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훨씬 더 세금을 좀 타이트하게 걷었죠. 그랬더니 불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책으로 세운 거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군포를 12개월마다 한 필만 내게 했다. 네, 한 필씩만 내게 했죠. 두 번째,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의 군역이 면제되었던 양반들에게 선무군관포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를 한 필씩 내게 했다. 자, 선무군관포는 양반에게 준 게 아니고 토호라고 했어요. 자, 지방에서 양반은 아니지만 돈이 좀 많고 양반 행세를 하던 사람들, 양반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준 거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지주에게는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케 했고 4번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했다. 5번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장농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자, 1번부터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고요. 2번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107번 갑시다. 밑줄 친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박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된 이 제도는 뭘까요? 대동법이죠. 그래서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고 대동법은 자,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됐고 숙종 때는 익류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죠. 익류 지역을 제외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해. 자,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 그랬고요. 자, 나온 김에 여기에서 하나 더 봅시다. 뭘 볼 거냐면 맨 밑에 열조통기. 네, 요거 하나 더 보고 넘어갈까요? 열조통기라고 하는 책은 안정복의 저서예요. 그래서 태조에서부터 영조 때까지, 그러니까 조선 태조에서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사를 저술한 왕조사. 역사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열조통기 나온 김에 안정복까지, 동사강목 쓴 그 안정복, 네, 안정복까지 한번 살짝 체크. 자, 그러면 바로 지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자, 대동법 같은 경우는 호를 기준으로 하는, 자, 특산물로 내던 것을, 특산물은 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호를 기준으로 하는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죠. 토지 1결당 12두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토지, 네, 쌀이나 또는 배나 또는 돈으로 납부하도록 한 거를 우리가 대동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내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 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납의 전세화라고 그래요. 공납의 전세화. 자, 그리고 돈으로 내도 된다고 세금을 그래서 조세의 급납화라고 그래요. 조세의 급납화. 자, 공납의 전세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가 확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 틀린 설명입니다. 그쵸? 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틀렸고 2번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납민은 감소하였다. 자, 2번. 자, 상납미라고 하는 건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에서 만약에 세금을 걷어, 대동법으로 해서 이제 대동미를 걷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으로 보내는 돈을 상납미라고 하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돈을 유치미라고 해요. 지방 관하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던 돈을 유치미라고 하는데, 상납미는 증가하게 되고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쌀로 거두니까 올려보내는 게 더 많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미는 줄어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방 관청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줄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수령이라면 적은 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백성한테 더 얻을 거냐. 백성한테 더 얻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는 유치미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동법이 실시돼서 물론 꼭 대동법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가 증가한 게 아니고 상납미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상납미가 감소한 게 아니라 유치미가 감소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결국엔 또 수탈을 또 당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틀린 설명이고요. 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대동법이 실시된 결과 동민들한테는 또는 백성들한테는 도움이 된 거냐, 만 거냐? 도움이 된 걸까요? 도움이 안 된 걸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딱 실시했어. 그러면 실시했을 때 딱 초반기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요. 물론 어떤 제도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겨요? 문제점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죠. 그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처럼. 수탈을 더 당했다는 이런 것처럼. 하지만 대동법이 실시됐을 때는 당연히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조세제도의 변화에서 영정법은 도움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거는 지주한테 혜택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대동법 실시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하시면 돼요. 영정법은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고 도움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대동법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징, 족징 등의 폐단이 심각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자, 인징이나 족징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역에 대한 그래서 균역법을 대책으로 세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징, 족징, 그 다음에 황구첨정, 백골징포, 뭐 강연체, 마감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균역법을 대책으로 세운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균역법이 생겨난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여전히 이거는 뭘로 걷는다? 특산물로 걷는다. 그렇죠? 현물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특산물, 현물로 걷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자, 어쨌든 요거는 맨 마지막 4번은 대동법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넘겨봅시다. 자, 108번 갈까요?
자,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처음 출제됐을 때 굉장히 좀 논쟁의 거리가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 자체부터가 조금 그런데 뭐냐면 오류가 좀 있는데, 부세제도가 아니에요, 도결은. 도결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삼정의 문란할 때 그 삼정 중에 하나가 전세죠.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중에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돼요. 원래 우리가 1결을 가지고 있을 때 18세기 후반에 얼마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했죠? 우리 이제 알고 있죠? 20.2두를 내면 되잖아요. 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에서 결작, 삼수미세 다 더하면 20.2두를 내면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거두니까 지금 폐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 폐단이라는 게 은결, 도결, 백지징세 이런 거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에서 한번 배웠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도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을 때 뭐 나타난 영향이라든가 결과가 뭐냐 물어보는데, 이 문제부터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게, 도결은 제도가 아니고요. 폐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도결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해설지에는 토지의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의 수령이에요. 그러면 제가 공금을 유용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좀 빼서 쓴 거야. 그러면 그거 메꿔야 되죠. 그 메꿔야 되는 돈을 여러분의 토지에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을 여러분이 n분의 1로 걷어서 나한테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유용한 공금을, 수령이 유용한 공금을 여러분에게 토지에 부과해서, 보통 이때는 세금이 토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세의 문제점이니까 토지에 부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에다가 플러스 내가 쓴 공금을 여러분한테 n분의 1로 아까 나눠서 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도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설명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볼까요? 19세기 부세제도인 도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도결은 부세제도가 아니고 폐단이다. 자, 그럼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거를 골라봅시다. 기역. 자, 군역, 환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하는 거다. 네, 토지에 부과하는 게 바로 도결이에요. 이게 맞는 설명.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했다. 자, 이거는 네,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총액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총액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나죠? 총액제는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할당량이 쫙 내려오는 걸 총액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제로 할당량이 내려오면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또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총액제는 전세에서는 비총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군포에서는 군총제, 그 다음에 환곡에서는 환총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니은에서 설명하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전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비총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다시 보시면,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 해의 작황을 참작하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 총액을 할당했다. 비총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디귿, 양전하는 자를 통일하였고, 자, 측량하는 줄자가 원래는 수등이척제 여러 개 사용하다가 양척동일법 한 개만 사용했다. 그러면 디귿에서는 자, 양전하는 자를 통일했다. 양척동일법. 양척동일법은 효종 때. 자, 그 다음에 전세율을 1결당 4말에서 6말로 고정시켰다. 자, 전세를 20두에서 4두까지 내라고 한 게 아니고 4두로 고정했다. 이거 무슨 법이죠? 네, 영정법. 예. 그래서 디귿은 양척동일법과 영정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리을 볼까요? 제도적으로는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나 또는 가호마다 세금을 내라고 한 게 아니고 토지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한 거죠. 말하자면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신분에 따라서 뭐 양반 이만큼 내고 뭐 평민 이만큼 내고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됐으니까 평등해졌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니까 의외로 평등에 기여하기도 했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신분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호에 따라서 차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토지에 일괄 부과한 거잖아요. 토지에 모든 세금을 부과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원래 나쁜 제도이긴 한데 의외로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없으니까 세금은 차별이 없으니까 평등에 기여한 거구나. 오히려 이상하게 그런 데 기여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신분에 따른 부세 차별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왜? 토지로 세금을 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리을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다음에 미음.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관곡을 민의 토지에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다. 네, 이게 딱 이 도결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도결에 관한 설명은 기역, 리을, 미음. 그리고 세금은 거의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사회로 갑시다. 109번. 천주교가 전래됨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주문모 신부가 입국했다. 주문모 신부는 언제 들어왔냐면, 자, 주문모 신부는 청나라 신부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신부. 주문모 신부. 그리고 이 주문모 신부가 신유박해 때 처형당했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도망을 보내려고 이제 신도들이 압록강까지 쫙 데리고 갔는데 내가 이 어린 양들을 두고 내가 혼자 도망가서 목숨 구하면 뭐하냐. 다시 돌아와서 관아에 서울에 와서 다시 자수했다.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그게 주문모 신부고요. 이거는 정조 때. 자, 연도를 굳이 써야 되니까 한번 써보긴 할 텐데 별로 의미는 없죠. 사실 연도는. 자, 그래서 주문모 신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정복. 안정복의 천황문답 작성. 자, 천황문답은 안정복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을 쓴 거예요.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을 쓴 거고요. 이것도 역시 정조. 자, 이거는 1785년에 작성한 거죠. 안정복의 천황문답. 천주교를 비판한 서적. 자, 그 다음에 윤지충의 신주 소각 사건. 자, 윤지충의 신주 소각 사건이면 신해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해박해의 주인공이 윤지충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산 사건과 관련된 거죠. 진산 사건은 역시 정조 때라고 했고요. 1791년. 자,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 처형. 자,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그렇죠? 최초의 신부고 이 신부가 처형당한 건 병오박해. 병오박해 때 처형당했어요. 병오박해면 언제냐? 헌종 때고요. 연도로 써보자면은 이렇게 되죠. 1846년. 자,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와 관련된다고 했죠. 신유박해와 관련되고 신유박해는 순조 때죠. 그래서 순조 때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탄압했다고 했죠. 그래서 1801년. 세도정치 초반기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아니고 미음 리을 이렇게 되죠.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아이고,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었네. 가나다라네. 나가 다 마라 이렇게 되겠죠. 나가 다 마라. 내가 좀 뭐 잘못했지? 뭘 잘못했지? 제일 먼저 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진산 사건. 아하, 맞네.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미음 리을. 왜 이렇게 헷갈려? 이렇게 되죠. 복잡하구만. 나다 가 마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 순서를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다만 여기서는 뭐 주무모 신부 처형, 오히려 처형이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신유박해, 그리고 안정복의 천황문답. 이거는 천주교를 비판한 책이다. 여기에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 처형은 병오박해. 요거는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황사영 사건이 신유박해와 관련됐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연도를 안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110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1862년에는 진주에서 몰랑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분기가 진주성이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었다. 이후 삼남지방의 70여 곳에 이르는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곧이어 북쪽의 함흥 지역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민봉기에 당황한 세도 정권은 가를 설치하고 개혁에 착수하여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자, 이거는 지금 임술농민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술농민봉기가 1862년에 있었어요. 1862년은 그러면 어느 왕 때냐면 철종 때. 1862년은 철종 때 있었고요. 자, 처음에 단성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단성에서 시작된 봉기가 진주로 확산이 된 거예요. 진주 밀란이라고 하죠, 우리가. 진주로 확산이 된 거고, 자, 이걸 우리가 진주 밀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자, 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주로 확산됐다가 이게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진주 밀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국 확산. 1년 내내 봉기가 일어났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전국에서 다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 1년 내내 일어난 봉기를 임술년에 있었다고 해서 임술농민 봉기라고 하죠. 자, 그럼 특히 진주 밀란이 좀 대표적인데 진주 밀란의 원인은 금방 우리 나왔던 경상 우병사 백낙신과 그 다음에 진주 목사 홍병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탐관오리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고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도한 사람은 유계춘이 몰랑양반 유계춘이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라에서 대책으로 세웠던 거는 자, 이걸로 갑자기 이제 세도정책에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대책으로 세운 거는 암행어사 파견.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백성들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죠.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뭐 성과는 없다는 거 알죠, 여러분? 둘 다 암행어사나 삼정이정청이나 아무런 성과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한번 체크를 쭉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질문 볼까요? 기억.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한 기구였다. 삼정이정청이 박규수? 우리가 박규수 들어본 건 언제 들어봤냐면 박규수는 우리 언제 들어봤어요? 개화기의 개화사상가. 그렇죠? 초반기의 개화사상가. 하지만 박규수가 여러 번 또 역사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정이정청. 왜냐면 요 진주 밀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그 지역을 좀 달래러 관리가 파견되잖아요. 안핵사. 그래서 이 진주로 파견된 안핵사가 박규수였거든요. 그 박규수가 설치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이해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전세 공납 군역의 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자, 이거 뭐 너무 잘하네. 우리가 삼정의 문란 할 때 삼정은 뭐예요? 전세, 군포, 환곡이지. 전세 공납이 여기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 이미 바뀌었다고 했죠, 세금이. 그래서 삼정은 전세, 군포, 환곡. 전정, 군정, 환곡 해도 되고 전세, 군포, 환곡. 자, 그럼 니은 틀렸고 디귿.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 절목을 공포하였다. 자, 절목이 붙으면 법이에요. 그러면 관청으로 설치한 건 뭐죠? 삼정, 이정청. 법으로 발표한 건 뭐죠? 삼정, 이정, 절목. 당연하죠. 모르더라도. 아, 절목은 법이지. 그럼 이거 만들려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려면 법도 있어야지. 삼정, 이정, 절목. 법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몰랐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감으로 때려 맞춰야죠, 당연히. 이 또 역사에도 또 감이 필요해. 문제 풀 때도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맞는 거 골라라. 디귿, 기역,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자, 111번 근대 태동기의 문화. 자, 다음에 주장을 펼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치적 실권을 군주에게 몰아주고 군주가 수령을 매개로 민을 직접 다스리도록 하되
민의 자주권을 최대로 보장하도록 하여 아랫사람이 통치자를 추대하는 형식에 의해서 권력이 짜여져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주나라의 제도를 모범으로 해서 쭉 이제 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시했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권력자가 뽑아져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백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기를 담고 있죠. 즉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뭐 민주주의 이런 거나 비슷한 약간 그런 개념이죠. 국민주권론 이런 거와 관련된 거네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한 사람 누구냐? 자, 이런 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정약용. 네, 정약용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의 논설, 삼논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대한 문화백과사전을 편찬했다. 방대한 문화백과사전? 자, 이거는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금의 1,400여 개의 항목을 뽑아서 백과사전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이 책이에요. 그래서 1,417개의 항목을 뽑아서 그거에 대한 백과사전적 저서를 만든 거예요. 오주, 연, 문, 장, 전, 산, 고. 여러분 다 그리지 말고. 한자 아니잖아요. 그리지 마. 우주 하지 말고. 알겠죠? 이규경. 자, 그래서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사고 방대한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 자, 그다음 2번. 자영농 육성을 위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한전론 이익. 그쵸? 이익의 주장이고요.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자,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제도가 처음에는 여전론이었지만 나중에는 정전론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전론을 처음에는 정약용이 뭐라고 했냐면 정전론도 안 되고 균전론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여전론을 주장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전론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전론을 고쳐서 제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전론을 현실에 맞게 주장했다. 3번이 정약용. 4번 청나라에 다녀와서 상공업진흥을 강조했다. 청나라에 다녀와서 상공업진흥을 강조한 건 누구냐? 이거는 사실 여기에 딱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중상학파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홍대영도 그랬죠? 그 다음에 박지원도 그랬지? 박재가도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딱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청나라에 갔다 와서 상공업진흥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상학파 실학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중상학파 실학자. 5번에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잖아요. 조선 전기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편찬된 거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112번. 아래 지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이라고도 한다. 자, 쭉 한번 우리가 읽어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하나 딱 있는데 그쵸? 뭐냐면 양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양지를 어떤 단계에 이른 어떤 최고의 단계라고 그렇게 설정한 게 양명학이죠. 그래서 양지라고 하는 거에서 양명학이구나. 그리고 이 양명학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제두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 있는 건 양명학이다. 자, 그럼 1번. 위에 글을 지은 인물은 정제두. 위에 글을 지은 인물은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를 형성했다. 누군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양명학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양명학은 누가 받아들인 거냐면 소론이 받아들인 거죠. 소론과 종친들이. 자,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였다. 자, 양명학은 1번이죠. 양명학은 소론들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처럼 집권 노론의 자제로 한양을 중심으로 형성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중상학파, 예를 들면 중상학파 실학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상학파 실학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서울노론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1번 틀린 설명. 2번 왕수인의 친민설을 적극 지지했다. 왕수인이 이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집대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수인의 사상을 적극 지지했다. 당연히 맞죠. 양명학이니까. 3번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하곡을 호로 사용하겠다. 하곡 정제두예요. 정제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곡 정제두. 자, 위의 글을 지은 인물은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맞아요. 자, 여러분 4번 지문 알아두세요. 왜냐면 4번 지문이 정제두를 설명할 때 되게 많이 언급된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이 정제두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지, 그러므로 양명학, 그리고 정제두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고 마지막 4번 지문이 정제두를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된다.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3.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체가 운영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새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오. 자, 이 사람은 지금 지전설,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 홍대용이 되겠죠. 심지어 이 사람은 지구 밖에도 또 다른, 여기 은하계를 설명한 것처럼 또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외계인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하였다. 자, 북학의를 쓴 사람은 박제가죠. 박제가의 소비론. 자, 박제가의 소비론은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계속 써줘야 된다.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마경륜. 그래서 이 북학의를 볼 때마다 뭘 사야겠구나.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 장바구니 담아놓은 거를 내가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제 소비 패턴을 보니까 제가 뭘 잘 사는 그 날이 있어요. 수업이 많은 날. 수업이 많은 날은 내가 이제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진짜 이거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냐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거 좀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를 질러.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화요일도 뭘 많이 사. 왜냐면 화요일 수업이 많잖아. 그러니까 화요일 뭘 많이 사. 자꾸 이제 그 전에 망설이던 거를 정말 고민 없이 결제를 쫙 하게 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은 휴대폰을 어디다 숨겨놔야겠어. 뭘 못 사게. 숨겨놔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소비론,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박제가에게 늘 내가 힘을 얻어. 아, 그렇구나. 난 사도 되는구나. 힘을 얻게 돼. 자, 그 다음에 이마경륜에서 성인 남자 이결의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다. 자, 이마경륜이라는 책이 바로 홍대용의 책이고요. 그리고 홍대용은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를 균전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영원의 균전론도 있지만 홍대용의 균전론도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다. 자, 요게 이제 유영원의 균전론이죠. 이게 유영원의 균전론인데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원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4. 아래의 사료와 관계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명분을 중히 여겼다. 양반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 끼고 편하게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을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으면 모두 나무라고 비우기를 종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중에서 산업공상에 관계없이 놀고 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양반도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생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 주장은 홍대용의 주장입니다. 홍대용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홍대용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 양반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자, 홍대용은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냐? 홍대용은 아무리 그래도 성리학자이면서, 왜냐면 이 실학이라는 게 성리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사람 양반이죠.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분제도를 비판은 하죠. 하지만 신분제도를 부정하거나 양반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죠. 차별철폐를 주장했지 신분제 폐지를 전면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정약용은 남인 출신으로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했다. 자, 일단 정약용이 남인 출신이고 뭐 다 맞지만 정약용이 아니잖아요. 홍대용이잖아요. 틀렸고 3번. 홍대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네, 지구는 돌고 있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홍대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고 4번. 자, 정약용은 임금도 여러 사람에 의해 추대되었으므로 임금이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약용의 주장이죠. 아까 우리 국민주권론이라고 얘기한 탕론이라는 책에서, 논술에서,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약용이니까 일단 틀렸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15번으로 갈까요?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정약용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전론과 균전론을 모두 부정하고 여전론을 주장했다고 했죠. 자, 봅시다. 자, 기역은 시행할 수 없다. 기역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을 갖춰주고 매벼나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벌이겠는가. 자, 기역이란 평범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내노라 힘이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벌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의 토지를, 그 지역의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누어서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 땅은 모두 한전이어서 수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는데 그 밭을 논을 벌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 평평한 9개로 나눌 거를 맞추려면 또 나무를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의 정전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역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정전론이 들어가죠. 정전제, 정전법.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시행할 수 없다. 니은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찌 균등하게 하겠는가. 균등하게 나눠주는 걸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니은은 뭐가 들어갈까요? 균전론이 들어가요. 균전법, 균전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역은 정전, 니은은 균전.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금방 누구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제시한 게 여전론이에요. 그래서 여전론을 주장한 정약용의 주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 경세유표에 나오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경세유표에서 여전론을 주장했거든요.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116번 갑시다. 조선 후기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박연이 벨테브레. 네, 맞아요. 벨테브레예요. 자, 이 사람은 벨테브레. 벨테브레가 누구냐면 자, 인조 때 우리나라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훈련도감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홍위포, 그러니까 이런 포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1번 맞고요. 2번. 김성무는 저서 역학도회를 통해 지전설을 주장했다. 자, 지전설을 거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최초로 주장했어요.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 김성문. 자, 2번도 맞는 설명. 3번. 자,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했고 뉴턴의 만유인력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람루총설을 저술했다. 자, 지구전요와 명람루총설을 저술한 이 사람은 네, 최한기예요. 최한기. 홍대용이 아니고 왠지 과학책은 홍대용일 것 같지만 더더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기여한 사람은 바로 이 최한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최한기. 자, 4번 정약용은 요하네스 테렌치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다. 맞아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했었나요? 정약용이 부모님 상을 당해서 왜 그 심요살이, 여묘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덤 옆에 초막 짚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정약용이 이렇게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정조가 정약용을 굉장히 예뻐했잖아요.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책을 보냈어. 계속 책을 보내줬어요. 공부해라. 그럼 책을 보내줘서 이제 기기도설도 그때 책으로 보내준 거고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중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17번 갑시다. 자,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이다. 다음과 같이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은 천자란 어찌하여 생겨난 것일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듯 천자를 세워준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샘 솟는 것처럼 천자가 나타났는가? 다섯 집이 일린이 되어 다섯 집의 우두머리를 추대해서 인장으로 삼고 다섯 인이 일리가 되어 다섯 인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이장으로 삼는다. 다섯 비가 일현이 되어 다섯 비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현장으로 삼고 자 여러 현장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고 여러 제후가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 천자란 무릇 사람들이 추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이 사람의 쭉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주권은 이제 국민한테서 백성에게서 이런 권력이 나온다. 결국에는 국민 주권론 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 정약용이고 자 만약에 모르겠는데 탕론이라고 하는 책이 탕론 정약용이 저서죠. 그래서 정약용이구나. 자 그럼 1번 청나라를 다녀와서 북학의를 저술했다. 박제가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배를 위해 한전제를 주장했다. 자 토지 분배를 위해서 한전제를 주장했는데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 사실 2명이잖아요. 누굴까요? 이익하고 중농학파는 이익이고 나머지는 박지원. 그래서 둘 다 한전론을 제시한 거죠. 신분에 따른 차등 있게 토지를 배분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했다. 유영원. 자, 정조가 수원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도록 배다리를 설계했다. 이게 정약용. 자, 배다리를 설계했다. 정약용이고 자, 그럼 이 배는 누구한테 빌려왔을까요? 경강상인. 네, 그것도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경강상인에게 배를 빌려서 배다리를 설계했다.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18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실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겠죠? 지금 계속 실학에 관한 문제만 나오고 있죠? 실학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말라두면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구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의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잊었으므로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가난해진다. 소비를 안 하면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위로를 받고 있는 박제가 자주 위로를 받고 있는 박제가죠. 자 그러면 북학파 박제가 중상학파 실학자 박제가죠. 자 그러면 박제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의산문답에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자 의산문답을 쓴 사람은 홍대용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고 제안했다. 이게 박제가의 제안이에요. 맞아요.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박제가의 제안이 2번이고 하나만 더 알아둘까요? 대형 선박을 건조해서 이게 박제가의 주장 중에 또 다른 주장이에요. 대형 선박을 건조하여 청나라 이외의 국가와 무역을 하자. 그래서 국제무역에 참여하자. 청나라하고는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나라 말고 청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들이. 그런 나라와 국제적인 교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를 도입하여 받아들여서 서양 기술을 배우자. 그 다음에 대형 배를 만들어서 국제무역에 참여하자. 또는 소비를 권장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의 주장이냐면 박제가의 주장이에요. 자, 정답은 2번, 3번 신분별로 차등을 둔 토지 재분배로 자영농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신분별로 차등을 두자고 했죠? 선비, 관리, 농민 이렇게 토지를 차등 분배해야 된다. 유영원의 균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기록을 참고하여 해동 역사를 저술하였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넘겨봅시다. 자, 이제 근현대로 넘어왔네요. 자, 정치 119. 자, 미추진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는 만동묘와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그가 크게 노하여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였다. 자, 그러면 만동묘를 철폐하고 서원을 철폐한 그는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네, 이하응. 자, 그러면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 1번, 갑오개혁 당시 궁국기무처의 총재관이 되었다. 궁국기무처라고 하는 1차 갑오개혁 때의 관청이 있죠. 이게 이제 개혁을 위한 그런 기구인데 이 기구의 총재였던 사람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홍집이었어요. 그래서 김홍집이 총재관이었죠. 자, 갑신정변 당시 청에 원조를 요청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죠? 민씨 세력. 예, 맞아요. 민씨 세력이죠. 민씨 세력이 친청파니까. 그 다음에 이모군란 직후에 통리기무암원을 폐지하였다. 자, 이모군란 직후에 통리기무암원을 폐지했다. 이모군란 직후에 명성황후는 저기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 다음에 정권을 차지한 게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가 그러니까 민씨 세력이 해놨던 개혁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리기무암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군대도 축소했었잖아요. 5군영을 2영으로 그것도 다시 다 복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깐 정권을 차지했던 게 흥선대원군.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는 3번 찾으시면 되고요. 4번,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 화서학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됐고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강화도 조약 전에 1873년에 하야했어요. 이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다, 정치권에. 그러면 여기서 화서학파는 누구냐면 자, 화서 이양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척사파 말하자면은. 그래서 화서학파라고 하는 건 이항로의 제자들. 이항로의 제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럼 이항로는 누구냐? 위정척사 사상가. 그러니까 유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가. 그래서 전혀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20번 봅시다. 미주신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 인정에 대한 세를, 인정이면 사람에 관한 세니까 이제 군과 관련된, 역과 관련된 거겠죠. 자, 이런 세를 신포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면제되었다. 그 모자라는 액수는 반드시 평민에게만 덧붙여 징수했다. 그는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200여 호가 있으면 매 호마다 더부살이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자세히 밝혀서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자, 동포는 결국에는 호포제라고 했었죠. 동포라는 게 사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나중에 호포라고 했다.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한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예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에 관한 내용을 찾아라. 1번, 순무영을 설치하였다. 순무영은 지방이나 아니면은 뭐 중앙에 어떤 변란이 있을 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관청을 순무영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설치했던 관청이기도 해요. 그런 걸 순무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치한 거는 조선 후기부터 설치했어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순무영을 설치했다. 자, 그러면 1번 순무영을 설치했다. 맞는 설명이죠. 1번이 흥선대원군의 설명이고요. 자,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순무영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고, 자,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수복하기 위해서 순무영을 설치했다. 그럼 나머지 지문, 이게 이제 여러분이 1번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지문을 보면 풀 수가 있거든요. 2번, 경상도 안핵사를 수행했다. 자, 경상도 지역의 안핵사를 수행해서 이 사람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자고 주장했었어요. 아까 누구였죠? 박규수. 맞아요. 박규수였었고.
자, 그 다음에 궁극기무처의 총재를 역임했다. 아까 누구였죠? 김홍집이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청군 파견을 요청했다. 민씨 세력이었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1번 모르더라도 나머지 보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120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12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볼게요.